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새벽 5시. 깊은 잠을 방해하는 기상 나팔 소리가 훈련소 막사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2024년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을 넘어 들어와 얇은 모포를 덮고 있는 김민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익숙한 고통과 함께 눈을 떴다. 지난 몇 주간의 훈련은 그녀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군복은 땀과 흙으로 얼룩졌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스스로 택한 길을 걷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기상전원 기상훈련 시작 10분 전 조교의 우렁찬 고함이 막사 전체를 뒤흔들었다. 신병들은 반사적으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모두가 똑같은 삭발에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민지는 그 속에서도 묘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눈빛은 어떤 두려움도 담고 있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신병이 사실은 전혀 평범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대법원장이었다.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 수장으로서 권력 서열 최상위권에 위치한 인물, 모든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법의 정의를 수호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민지의 친아버지였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심지어 군 내부에도 일체 보고되지 않은 철저한 기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의 피는 어쩐지 그녀의 자세와 눈빛에 스며들어 있었다. 고개를 꼿꼿이 든 채 앞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기품이 흘러나왔고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이 온몸에서 배어나왔다. 아침 점호가 시작되었다. 신병들은 연병장에 줄지어 서서 점호를 기다렸다. 그때 한 장교가 성큼 걸어 나왔다. 박준영 중위였다. 그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군복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늠름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권위에 대한 오만함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박중희는 느릿느릿 신병들 앞을 걸어갔다. 그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신병들을 훑었다. 모두가 긴장하며 숨을 죽였다. 박중희는 신병들의 대열을 한 바퀴 돌고는 혀를 찼다. 자세들이 엉망이군. 이게 군인이 맞나? 훈련병 신분이지만 이미 군인 신분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다. 신병들은 더 움츠러들었다. 박중희의 눈은 다시 한번 대열을 훑었고 이내 한 신병 앞에서 멈춰섰다. 바로 김민지였다. 민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박중희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원하던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위험하고 불길한 웃음이었다. 신병 김민지, 앞으로 나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울렸다. 민지는 군인다운 분명한 발음으로 대답했다. 예, 훈련병 김민지입니다. 그 순간 박중희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너, 내 눈에 띄었다. 그 말 한마디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모든 불행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와도 같았다.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굳은 얼굴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박중희는 그녀의 당당함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점호가 끝난 후 박중희는 민지를 따로 불렀다. 따라와.
짧고 딱딱한 명령이었다. 주변의 동기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이 훈련소에 떠도는 무서운 소문이 담겨 있었다. 저 장교에게 불려간 신병들은 모두 울면서 돌아온다는 것, 괜히 눈에 띄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민지는 눈썹 하나 꿈틀하지 않았다. 침착하게 그의 뒤를 따라 훈련소 건물 뒤편의 어두운 복도로 향했다.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제대로 켜지지 않았고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으스스한 기운을 만들어냈다. 너 어디 출신이냐? 박중희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서울 출신입니다. 민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울. 역시 티가 나더라. 그 거만한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는 콧방귀를 뀌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갑자기 민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중희님, 지금 무슨 민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세게 눌렀다. 너 같은 년들 여기서는 별거 아니야. 밖에서 뭔가 잘난 척 했는지 모르겠지만 훈련소에서는 내가 절대 권력자다. 알겠나? 그의 입계는 비열하고 음산한 미소가 떠올랐다. 민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치솟는 분노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성급하게 반발하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군대는 폐쇄적인 공간이며 한 번 찍히면 끝장이라는 사실을. 이것은 시험이다. 그녀는 그렇게 판단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는 순간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에 꺼낼 카드였다.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중희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조금도 굽혀지지 않았다. 그 눈빛을 본 박중희는 잠시 당황했다. 보통의 신병이라면 벌벌 떨며 굽신거렸을 텐데 이 여자는 달랐다. 좋아, 어디 한번 보자. 끝까지 버틸 수 있나.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복도를 벗어났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민지를 동기들이 긴장된 얼굴로 맞이했다. 야,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민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별일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더 큰 폭풍으로 이어질 전조였다. 그날 밤 민지는 억지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가 있었다. 여기서는 내가 절대 권력자다. 군대라는 닫힌 공간의 어두운 면, 권력에 취한 자들의 오만한 태도, 그리고 그녀가 숨기고 있는 단 하나의 진실. 내 아버지는 대법원장이다.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모든 판도가 바뀔 것이다. 민지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끝까지 견뎌보자. 누가 진정한 권력자인지 결국 알게 될 테니까. 군대의 새벽은 언제나 무자비하다. 깊은 잠에 빠지기도 전에 기상 나팔 소리가 머리를 쪼개듯 울려 퍼졌다. 조교의 거친 고함에 신병들이 불이 몸을 일으켰다. 민지 역시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군장을 챙겼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어젯밤 박중희와의 짧지만 강렬했던 대면 때문이었다. 분명히 나를 계속 노릴 것이다. 그녀는 직감했다. 단순히 눈에 거슬려서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분명히 숨어 있을 것이라고. 훈련소라는 공간은 단순한 교육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하나의 작은 사회였고 동시에 권력 구조의 축소판이었다.
조교들은 신병을 관리하는 역할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장교들이 쥐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일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악용했다. 그리고 어젯밤 박중희의 눈빛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넌 내 사냥감이 되었다. 그날 오전 뜨거운 햇살이 훈련장을 내리쬐는 가운데 구보 훈련이 시작되었다. 신병들은 무거운 군장을 어깨에 짊어진 채 연병장을 달리기 시작했다. 하나, 둘. 조교들의 우렁찬 구령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그런데 민지는 곧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자신에게 유독 많은 시선이 쏠려 있다는 사실을. 조교들조차 그녀의 이름만 유난히 크게 부르고 있었고, 멀찍이 서 있는 박중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신병 김민지 목소리 더 크게 외쳐. 김민지 발 맞춰 너 때문에 대열이 흐트러진다. 분명히 다른 신병들도 똑같이 힘들어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유독 그녀에게만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이건 분명히 의도적이야. 민지는 이를 악물었다. 훈련이 끝난 뒤 생활관에서 동기들은 민지를 불편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잡혔잖아. 조교가 괜히 내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더라. 한 동기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뭔가 잘못한 거 있어? 왜 자꾸 너만 찍어? 또 다른 동기가 거들었다. 민지는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녀가 무언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자 동기들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군대에서 튀는 존재는 언제나 환영받지 못했다. 저녁 무렵 모든 훈련이 끝난 뒤 또다시 박중희가 나타났다. 신병 김민지, 따라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위협감이 실려 있었다. 주변 동기들이 눈을 피하며 각자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다. 민지는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이번에는 훈련소 뒤편에 있는 체력 단련실이었다.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형광등 몇 개만이 흐릿하게 켜져 있었다. 너 어디서 왔다고 했지? 박중희는 천천히 그녀를 훑어보며 말했다. 서울입니다. 좋겠네. 서울. 부모님도 넉넉하시겠어. 그의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다. 민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왜 이렇게 눈빛이 건방지냐? 훈련소에서 그런 태도 가지면 오래 못 버텨. 그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손끝이 그녀의 턱을 스치듯 올려지려는 순간 민지는 재빨리 고개를 피했다. 중위님, 규정 위반입니다. 짧고 단호한 말. 그 순간 박중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규정 여기서는 내가 규정이야. 아직 그걸 모르나 보네. 그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여기서 반발하면 분명히 더 큰 표적이 된다. 하지만 당하고만 있으면 더 큰 화가 닥칠 것이다. 지금은 참자. 때를 기다리자. 그녀는 눈을 감고 뜨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꺼내는 건 정말 마지막 순간. 지금은 내 힘으로 버텨야 해. 좋아, 내가 지켜볼 테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는지. 박중희는 섬뜩한 미소를 남기고 뒤돌아섰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마치 너를 완전히 부숴버리겠다는 무언의 협박이 느껴졌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민지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기들과도 점점 거리가 벌어지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왜 하필 나일까? 민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곧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아니야, 이건 나에게 주어진 시험이야. 내가 이겨내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다시 매서워졌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완전 군장을 메고 20km 행군이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신병들이 줄지어 걸어가는 동안 민지에게만 특별한 관심이 쏠렸다. 김민지 보조 맞춰 너 혼자 따로 놀아.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거워? 정신 차려. 다른 신병들이 똑같이 힘들어해도 박중희의 시선은 오직 민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그녀의 실수만을 찾기 위해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지가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몇몇 동기들이 눈을 피하며 자리를 비웠다. 미안, 여기 자리 찼어. 저쪽에 앉으면 안 될까? 은근한 따돌림이 시작된 것이다.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직접적인 탄압이 아니라 이런 식의 고립이었다. 오후 사격 훈련 시간이었다. 신병들이 사격장에 집합하여 소총 사격 자세를 배우고 있을 때 박중희가 민지 앞으로 다가왔다. 김민지, 자세가 엉망이네. 다시 해. 민지가 자세를 고쳐 잡자 이번에는 다른 트집을 잡았다. 방가쇠를 그렇게 당기면 어떻게 명중시켜 힘이 약한 거야. 주변 동기들이 움찔했다.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의도적인 모욕이라는 것을.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민지는 침착하게 소총을 겨누고 방가쇠를 당겼다. 당, 총성이 울려 퍼지자 표적지 정중앙에 구멍이 뚫렸다. 10점 만점 관측병이 놀라며 외쳤다. 박중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우연이겠지. 계속해봐. 민지는 연속으로 사격을 이어갔다. 결과는 모두 10점 만점이었다. 동기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민지, 진짜 잘 쏘네. 생각보다 대단한데 박중희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이다. 그날 저녁, 생활관 앞에서 박중희가 다시 민지를 불러냈다. 너, 감히 내 체면을 구기려고 했지. 그의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민지는 침착하게 물었다.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여기서는 내가 왕이라는 걸 잊지 마. 그는 낮게 협박하듯 속삭였다.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경례만 하고 생활관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강인함이 오히려 박중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생활관 안에서는 작은 속삭임들이 오갔다. 야, 그런데 민지, 진짜 뭔가 다르지 않아? 응, 보통 애들 같으면 벌써 울었을 텐데 사격도 그렇게 잘 쏘고 뭔가 배경이 있는 것 같아. 소문은 작게나마 퍼지기 시작했다. 김민지라는 신병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 민지는 그날 밤에도 작은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훈련 중 부당한 지적받음, 사격 실력 보인 후 더 심한 압박 시작됨, 동기들과의 거리 벌어짐.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증거가 되어갔다. 언젠가 이 기록들이 진실을 드러내는 무기가 될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박중희의 압박은 더욱 교묘해졌다. 직접적인 모욕보다는 은근한 따돌림과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었다.
체력 단련 시간에는 민지에게만 더 무거운 중량을 들게 했고 청소 시간에는 가장 더러운 구역을 맡겼다. 식사 시간에는 일부러 늦게 들어가게 하여 차가운 음식만 먹게 했다. 김민지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와 너만 기다리고 있잖아. 민폐야. 동기들의 불만도 점점 커져갔다. 직접적으로 민지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으면 자신들도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퍼져갔다. 어느 날 밤, 한 동기가 조심스럽게 민지에게 다가왔다.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민지를 향한 동정심과 함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민지야, 너 진짜 뭔가 잘못한 거 없어? 왜 자꾸 너만 그러는지 모르겠어. 민지는 쓸쓸히 웃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운이 없나 봐.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박중희가 무언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문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다는 점이었다. 아버지가 대법원장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을지 뻔했다. 백으로 버티는 여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지금은 내 힘으로 버텨야 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주말 외박이 허용되는 날. 대부분의 신병들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민지는 훈련소에 남았다.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자신의 상황을 눈치챌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텅 빈 생활관에서 혼자 앉아있는 민지를 박중희가 찾아왔다. 왜 외박 안 나갔어?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된 친근함이 섞여 있었다.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혹시 집안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 왔다고 거짓말한 거고? 그는 탐색하듯 물었다. 민지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박중희의 호기심을 더 자극했다. 신기하네. 보통 애들 같으면 벌써 울고불고 했을 텐데. 너는 참 대단해. 그의 말에는 비꼬는 뉘앙스가 가득했다. 그날 밤 민지는 혼자 남은 생활관에서 아버지를 떠올렸다. 민지야. 힘든 일이 있어도 굽히지 말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버지가 항상 하던 말이었다. 그 말을 떠올리며 민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겠다고. 내 힘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겠다고. 월요일이 되어 동기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다. 외박을 나가서 가족들로부터 훈련소에서는 괜히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민지야, 미안하지만 우리도 살아남아야 해. 한 동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다. 군대에서 살아남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더욱 단단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혼자라도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지가.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박중희의 모욕과 괴롭힘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의 공격은 점점 더 정교하고 잔인해졌다. 너 같은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민지의 귀를 때렸다. 아침 점회서부터 저녁 취침 점검까지. 그녀를 향한 집요한 감시와 트집 잡기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훈련 도중에도 마찬가지였다. 김민지 왜 그렇게 굼떠 빨리 움직여? 같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같은 거리를 뛰어도 유독 그녀에게만 더 빠르게 뛰라고 재촉했다. 김민지 자세가 엉망이야. 다시 해. 다른 동기들과 똑같은 자세를 취해도 그녀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식사 시간에도 김민지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살찔 거야 라며 음식량까지 간섭했다. 동기들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민지를 멀리했다. 처음에는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바뀌었다. 저 아이와 가까이 지내면 우리도 표적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퍼져가기 시작했다. 식당에서 민지가 다가오면 아, 미안. 여기 자리 없어. 라며 자리를 피했고 휴식 시간에도 우리끼리 얘기할 게 있어서 라며 대화에서 배제했다. 가장 힘든 것은 밤 시간이었다. 다른 동기들이 모두 잠든 후 민지는 혼자 깨어 있으며 그날 하루 겪었던 일들을 작은 수첩에 기록했다. 오전 구보 훈련 중 부당한 지적 3회 받음, 점심시간 음식량 간섭당함, 오후 사격 훈련 중 모욕적 발언 들음.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언젠가 이 기록들이 증거가 될 거야.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박중희의 압박 방식도 점점 더 교묘해졌다. 직접적인 폭력이나 노골적인 성희롱 대신 정신적인 고문에 가까운 방법들을 사용했다. 김민지, 너는 동기들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야. 너 때문에 전체가 고생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죄책감을 심어주려 했다. 너 같은 애가 있으면 부대 분위기가 망가져. 다른 애들이 다 싫어해. 거짓말을 섞어가며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군 생활 포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며 포기를 종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지는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왜 하필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걸까? 처음에는 이런 의문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자신이 다른 신병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굽히지 않는 성격과 정의감. 그리고 권력자의 딸로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당당함이 그를 자극했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민지가 혼자 불려갔다. 이번에는 훈련소 뒤편에 있는 창고였다. 어둠이 내린 시간,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박중희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다. 김민지, 너 정말 끈질기네. 보통 애들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주지. 민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빌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박중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좋아. 어디 한번 끝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그날 밤 생활관으로 돌아온 민지는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수첩에 글을 썼다. 창고에서의 회유와 협박, 증거 수집 계속 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추가했다.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옆 침대에서 자고 있는 동기를 깨우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지만 그녀의 결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다음 주가 시작되면서 박중희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민지를 표적으로 삼았다. 김민지, 너는 오늘부터 화장실 청소 담당이야. 김민지 식당에서 설거지해. 김민지 쓰레기 버리는 일. 네가 맡아. 다른 동기들은 상대적으로 편해졌지만 민지에게는 온갖 더러운 일들이 몰려왔다. 훈련 중에도 마찬가지였다. 김민지 왜 그렇게 굼떠 빨리 못해? 김민지 자세가 엉망이야.
처음부터 다시 같은 훈련을 해도 그녀에게만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했다. 심지어 제대로 했을 때도 아직 부족해, 더 해라 라며 계속 괴롭혔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다른 간부들까지 박중희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김민지 훈련병. 요즘 태도가 불량하다는 보고가 있었어. 네가 문제를 일으켜서 부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 사실무근인 이야기들이 기정사실처럼 퍼져나갔다. 동기들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는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아침에 안녕 이라고 인사해도 고개를 돌려버렸고 도움이 필요해도 모른 척했다. 민지야, 같이 화장실 갈래? 라고 물어도 난 나중에 갈게 라며 피했다. 식사 시간에는 아예 다른 테이블에 앉았고 휴식 시간에는 민지가 있는 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어느 날 밤에 일어났다. 민지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우연히 들은 동기들의 대화였다. 솔직히 민지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 보는 것 같아. 맞아. 괜히 같은 생활관에 있다고 우리까지 찍힐까봐 걱정돼. 차라리 다른 곳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어. 이 말을 들은 민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그래도 동기들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마저 자신을 버린 것이다. 그날 밤 민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하지만 그 눈물을 다 흘리고 나자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좋아. 혼자라면 혼자서라도 끝까지 해보자. 그녀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내가 굴복하는 순간 그들의 승리가 되는 거야.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 박중희는 민지의 고립을 확인하고 더욱 대담해졌다. 이제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동기들도 다 너를 포기했잖아.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순순히 포기하는 게 나을 텐데. 하지만 민지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다. 포기할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에 박중희는 점점 더 분노했다.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배짱이 굵은 거야? 며칠 후 훈련 도중에 민지가 쓰러졌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훈련을 하다 보니 체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다. 김민지 일어나 훈련 중에 뭐 하는 거야? 박중희는 쓰러진 그녀를 보고도 전혀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관심 끌려고 하는 거야 라며 더욱 모욕했다. 동기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민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훈련에 참여했다. 쓰러져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그날 밤 민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그 말을 떠올리며 그녀는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박중희도 민지의 끈질긴 저항에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보통 애들 같으면 벌써 무너졌을 텐데. 그는 민지의 신상 정보를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가족 관계, 학교, 거주지, 모든 걸 다 파헤쳐 봐야겠어. 그의 직감은 맞았다. 이 여자에게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배경이 있을 것이다. 한편 민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이용해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날짜와 시간, 장소, 상황, 발언 내용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다.
2024년 11월 15일 오전 9시 훈련장에서 모욕적 발언 들음. 같은 날 오후 2시 식당에서 음식량 간섭당함. 오후 5시 생활관에서 협박성 발언 들음. 매일 밤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어느 날 밤 민지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복도에서 박중희와 마주쳤다.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다.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민지가 대답하자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너 정말 끈질기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 그의 손이 민지의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순찰을 도는 다른 간부였다. 박중희는 재빨리 손을 거두며 뒤로 물러났다. 다음에 계속하자.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날 밤 민지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혼자 있을 때는 최대한 인적이 많은 곳에서만 움직여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들도 모두 수첩에 기록했다. 심야 시간, 복도에서 위협적 접근 시도. 증거는 계속 쌓여가고 있었다. 주말이 되어도 민지는 외박을 나가지 않았다.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자신의 상태를 눈치챌 것이 분명했고 그렇게 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다. 아직은 아니야.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텅 빈 생활관에서 혼자 보내는 주말은 외로웠지만 그 시간을 이용해 지금까지의 기록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월요일이 되어 동기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다. 외박을 나가서 가족들로부터 훈련소에서는 조용히 지내라.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아예 민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녀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했고 필요한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다. 혼자라면 혼자대로 해보겠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겨내겠어. 그녀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졌다. 고립이 그녀를 무너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한 의지를 불러일으켰다. 박중희도 이런 민지의 모습을 보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그는 더욱 공격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이 여자가 혹시 자신이 모르는 강력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박중희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이제는 단순한 모욕이나 괴롭힘을 넘어서 더욱 위험한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저녁 점호가 끝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민지를 불렀다. 김민지 훈련병, 잠깐 따라와.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설렘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동기들은 이제 더 이상 걱정스러운 눈빛도 보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모른 척할 뿐이었다. 이번에는 훈련소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창고였다. 낮에는 각종 훈련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인적이 끊기는 곳.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리며 흐릿한 빛을 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박중희는 문을 닫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 민지야. 갑자기 그가 민지의 이름을 반말로 불렀다. 너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까지 버틸 줄 몰랐어.
그는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너 같은 여자를 좋아해. 의지가 강하고 굽히지 않는 그런 여자 말이야. 민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이상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중위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민지가 경직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박중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이해 못할 게 뭐 있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내 말 잘 들으면 앞으로 훈련도 편하게 해줄 수 있고 동기들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어.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히 협박이었다. 아니, 협박을 넘어선 더 위험한 제안이었다. 죄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도움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박중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 동기들도 다 너를 포기했고 간부들도 너를 문제아로 보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군 생활 망칠 수도 있다고. 그는 민지를 벽 쪽으로 몰아세웠다. 하지만 나만 잘 대해주면 모든 게 달라져. 내가 널 특별히 보호해 줄 수도 있어. 벽에 등이 닿자 민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박중희의 손이 벽에 짚어지며 그녀를 가두는 형태가 되었다. 어떻게 생각해? 나쁜 제안은 아니잖아. 그의 숨소리가 민지의 얼굴에 닿았다. 너 같은 예쁜 여자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결국은 남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순간 박중희의 손이 민지의 어깨를 향해 뻗어졌다. 선을 넘지 마세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하며 그의 손을 밀어냈다. 이것은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군법에 의해 처벌받을 행위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박중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이내 일그러진 웃음을 터뜨렸다. 성희롱 웃기네. 여기서 누가 널 믿어주겠어. 그는 비웃듯 말했다. 내가 뭐라고 떠들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오히려 너를 거짓말쟁이로 몰 수도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감히 나에게 거역해. 박중희의 표정이 급변했다. 분노와 모욕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고작 훈련병 주제에.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민지를 노려봤다. 좋아, 어디 한번 끝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민지는 이제야 깨달았다. 지금까지의 괴롭힘은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니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자신을 이런 식으로 굴복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두고 봐라. 김민지. 박중희가 이를 갈며 말했다. 내가 감히 나를 거부했다는 걸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심이 가득했다.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박중희가 먼저 나갔다. 민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이제는 정말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민지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동기들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미 그들에게 민지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그날 밤
민지는 수첩에 평소보다 더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2024년 11월 20일 오후 10시 30분 창고에서 성희롱 시도, 신체 접촉 시도됨, 강력히 거부함, 앞으로 더 심한 보복 예상됨. 글을 쓰는 손이 떨렸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두었다. 이것도 언젠가는 증거가 될 거야. 다음 날부터 박중희의 보복은 더욱 잔혹해졌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민지를 표적으로 삼았다. 김민지, 너는 오늘부터 화장실 청소 담당이야. 김민지 식당에서 설거지해. 김민지 쓰레기 버리는 일, 네가 맡아. 다른 동기들은 상대적으로 편해졌지만 민지에게는 온갖 더러운 일들이 몰려왔다. 훈련 중에도 마찬가지였다. 김민지 왜 그렇게 굼떠 다시 해. 김민지 자세가 엉망이야. 처음부터 다시 같은 훈련을 해도 그녀에게만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을 요구했다. 심지어 제대로 했을 때도 아직 부족해. 더 해라 라며 계속 괴롭혔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다른 간부들까지 박중희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김민지 훈련병. 요즘 태도가 불량하다는 보고가 있었어. 네가 문제를 일으켜서 부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 사실무근인 이야기들이 기정사실처럼 퍼져나갔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혼자 청소를 하고 있을 때 그 박중희가 다시 나타났다. 어때 내 말이 맞지? 이제 좀 후회되지.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줄 수도 있거든. 민지는 청소를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정말 끝까지 고집 부리는구나. 박중희의 목소리가 위험해졌다. 좋아, 그럼 더 심하게 해보자. 내가 정말로 무너질 때까지. 그는 민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다음에는 더 은밀한 곳에서 만나자. 그때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사라졌다. 민지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동기들은 이미 등을 돌렸고 다른 간부들도 믿을 수 없었다. 상급자들에게 신고한다 해도 과연 믿어줄까? 그날 밤 민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대법원장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던 의지도 무너질 것이다. 아직은 아니야. 민지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다. 그 남자가 다음에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버틸 수 있을까? 민지의 고립은 계속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박중희의 괴롭힘이 극에 달하면서 동기들 중 몇몇은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이지은은 민지를 향한 동정심을 넘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지은은 원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정의감만은 강한 편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민지와 박중희의 관계를 몰래 지켜보았고 박중희의 행동이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악의적인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이지은은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민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지야, 괜찮아? 민지는 놀란 눈으로 이지은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반가웠다. 지은아, 괜찮아. 민지가 대답했지만 이지은은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았다.
아니, 안 괜찮아 보여. 박중희님 때문에 힘든 거 다 알아. 나도 봤어. 이지은의 진심이 담긴 말에 민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다른 애들은 모른 척하지만 나는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혼자서 다 감당하지 마.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민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순간 민지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이지은은 민지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나 혼자는 어렵겠지만 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민지는 이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녀에게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불어넣어 주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하지?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지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른 애들도 너와 같은 생각을 할지도 몰라. 내가 다른 애들한테도 조심스럽게 물어볼게. 다음 날부터 이지은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장실이나 식당에서 동기들을 한 명씩 만나 속삭였다. 너, 민지 괴롭히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박중희님. 행동 말이야. 처음에는 모두들 무슨 소리야, 우리까지 휘말리면 어쩌려고 라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이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도 봤잖아. 민지가 혼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에 몇몇 동기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김수미는 용감하게 나섰다. 그녀는 민지와 가장 친한 동기였지만 박중희의 압박 때문에 민지를 가장 먼저 피한 사람이었다. 지은아, 맞아. 사실 나도 너무 미안했어. 민지한테 너무 미안하고 나 자신한테도 너무 실망했어. 이지은은 수미와 함께 다른 동기들을 설득했다. 우리 모두 다 알잖아. 박중희가 하는 짓 그냥 놔두면 안 돼. 우리는 군인이야.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군인이라고. 그들의 진심이 통했는지. 몇몇 동기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박은정, 최유진, 그리고 이윤지까지. 그들은 모두 박중희의 부당한 행동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다. 맞아. 우리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들의 마음속에는 용기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지와 그녀의 새로운 동맹들은 생활관 구석에 모였다. 이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지야, 너가 지금까지 혼자 버텼다는 게 정말 대단해.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할게. 그녀의 말에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수첩을 꺼냈다. 이건 내가 그동안 기록한 거야. 박중희가 나한테 한 모든 행동들. 동기들은 경악하며 수첩을 들여다봤다. 날짜와 시간, 장소와 상황, 그리고 박중희의 모든 비열한 말과 행동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했을 줄은 몰랐어. 정말 대단하다. 이걸 다 혼자 기록했다니. 수첩의 내용이 민지의 증언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민지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용감함에 감동했다. 우리도 이제 증거를 모아야 해. 우리 눈으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하자. 수미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그날 밤부터 민지를 중심으로 한 비밀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목격한 박중희의 부당한 행동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오늘 박중희 님이 민지한테 물을 줬는데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어. 오늘 민지한테만 더 무거운 군장을 매게 했어. 작은 기록들이 하나하나 모여
거대한 진실의 조각이 되어갔다. 박중희는 민지 주변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민지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고 믿고 있었다. 어때? 민지야, 이제 좀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는 민지에게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아니요, 저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박중희는 의아해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 여자의 눈빛이 왜 저렇게 변한 거지?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래 봤자 고작 훈련병일 뿐인데,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곧 무너질 것이다. 민지와 그녀의 동맹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밀리에 힘을 키우며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박중희의 행동을 감시하고 기록했다. 점호 시간, 훈련 시간,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모든 순간에 민지를 향한 박중희의 부당한 행동들은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희망을 담은 승리의 증표였다. 민지와 그녀의 동맹들은 비밀리에 힘을 키웠다. 이지은, 김수미, 박은정, 최유진, 이윤지까지 총 6명의 훈련병들이 뭉쳤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박중희의 괴롭힘에 침묵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며 증거를 모았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고 기록했다. 민지의 작은 수첩은 이제 6명의 증언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한 기록에서 그치지 않고 박중희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박중희님은 항상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민지를 불러내 점심시간이나 저녁 점호 때 유독 심하게 괴롭히는 것 같아.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해. 그들은 이런 패턴들을 파악하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민지가 혼자 박중희와 마주치는 상황을 피하고 항상 누군가 함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박중희는 이들의 은밀한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민지를 완벽하게 고립시켰다고 믿고 있었다. 어때? 민지야, 아직도 포기 안 했어? 그는 민지를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포기할 생각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박중희는 의아해했다. 대체 뭐가 저렇게 자신만만한 거야? 그는 그녀의 뒤에 무언가 강력한 배경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모두가 모인 저녁 점호 시간. 민지와 그녀의 동맹들은 마침내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사전에 계획한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지은이 먼저 손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중희님, 질문이 있습니다. 박중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질문이지? 이지은은 심호흡을 한 뒤 말을 이어갔다. 저희 훈련병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정과 징계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용감한 발언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박중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실렸다. 바로 그때 민지가 앞으로 나섰다. 중희님,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중희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중희님을 포함한 모든 간부님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박중희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나를 고발하겠다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지만 그때 민지의 뒤에서 김수미가 앞으로 나왔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저도 민지가 박중희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어서 박은정, 최유진, 이윤지까지 모두 한 명씩 앞으로 나섰다. 저도 목격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6명의 목소리가 한데 모여 훈련소 연병장을 가득 채웠다. 박중희는 당황했다.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시켰다고 생각했던 신병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자신을 고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들. 선동에 넘어간 거야. 그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늦었다. 그때 민지가 품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이것은 제가 중위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부당한 대우를 기록한 수첩입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모든 모욕적인 발언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보였다. 다른 동기들 역시 자신들의 수첩을 꺼냈다. 이것은 저희가 목격한 것을 기록한 수첩입니다. 저희 6명의 증언이 모두 일치합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박중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그때 이들의 소란을 듣고 달려온 훈련소 최고 지휘관 소령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지? 소령은 민지에게 다가가 물었다. 민지는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소령님, 저희는 박중희님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모욕,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증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민지의 말을 들은 소령은 경악했다. 그는 박중희에게 시선을 돌렸다. 박중희, 이게 사실인가? 박중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소령은 즉시 이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감찰관을 불렀다. 이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모든 훈련병들의 진술을 들어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라. 소령의 단호한 명령에 박중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젠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민지의 작은 수첩 하나가 그의 거대한 오만함을 무너뜨린 것이다. 하지만 박중희의 눈빛은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 그는 민지를 노려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가보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날 밤 민지와 그녀의 동맹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해냈어.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다.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박중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큰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내부 감찰관이 훈련소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훈련소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박중희는 모든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한 1:1 면담이 시작되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시켰다고 생각했던 김민지가 동기들과 함께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동시에 당혹감을 느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는 민지와 그녀의 동맹들을 이간질시키고 증언을 번복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 박중희는 먼저 민지의 동맹들 중 가장 약해 보이는 이지은을 찾아갔다. 이지은 훈련병.
나를 거짓으로 모함하면 너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지 알고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너는 앞으로 전역할 때까지 내 눈밖에 날 것이고 사회에 나가서도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야. 너희 가족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지은은 눈을 감지 않았다. 중위님, 저희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박중희는 더욱 분노했다. 이것도 김민지의 선동 때문이겠지. 그는 확신했다. 박중희는 민지를 향한 압박을 더욱 심화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감찰관들의 눈을 피해 민지를 은밀하게 불러냈다. 김민지 훈련병. 솔직히 말해, 네가 뒤에서 이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지. 대체 내 뒤에 누가 있어? 박중희의 눈은 민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저는 아무도 조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민지의 대답에 박중희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럼 이제 내가 한번 파헤쳐 보지. 네가 누구인지. 그날 밤 박중희는 군 내부 인맥을 총동원해 김민지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캐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학교 모든 정보를 훑어보던 그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다. 부모 김동준, 직업 대한민국 대법원장. 그 순간 박중희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이었다. 대한민국 대법원장. 내가 지금껏 괴롭혔던 애가 그 사람의 딸이었다고.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오만함과 자신감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내가 감히,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박중희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이제 감찰관의 조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대법원장의 딸에게 성희롱을 시도하고 정신적, 신체적 괴롭힘을 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끝장날 것이었다. 그의 온몸에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필사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모두 덮어줄 사람을 찾아 나섰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급 장교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중령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민지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상황을 설명했고 상급 장교는 걱정 마라. 내가 어떻게든 막아줄게. 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박중희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려 했다. 그는 감찰관들에게 이건 김민지의 거짓말이다. 내가 그녀에게 쓴소리를 몇 번 했을 뿐인데 내게 불만을 품고 꾸며낸 일이다. 라며 거짓 진술을 했다. 하지만 민지와 그녀의 동맹들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민지는 박중희가 자신의 정체를 알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가 갑자기 자신의 신상을 캐내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이지은, 김수미 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제 박중희는 더 위험해질 거야.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민지는 자신이 기록한 수첩과 동기들의 증언을 모두 복사해 감찰관들에게 제출했다. 이 모든 증거들을 한데 묶어 하나의 사건 파일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였다. 박중희는 최근 저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캐냈으며 저의 뒷배경을 이용해 저를 협박하려 할 것입니다. 민지의 예상대로 박중희는 감찰관들에게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은, 김수미 등을 불러 이것은 김민지의 선동이다. 그녀가 나에게 불만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이간질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미 굳건한 동맹을 맺은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중위님, 저희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단호한 태도에 박중희는 절망했다. 결국 감찰관들은 박중희와 민지 그리고 동맹들의 진술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엇갈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박중희의 진술에 신뢰를 잃었고 민지의 주장에 더 힘을 싣게 되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박중희가 민지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했다는 기록이 군 전산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박중희의 거짓말은 완전히 들통났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뒤덮였다. 박중희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비열한 행위는 민지의 치밀한 기록과 동료들의 용기 있는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군 전산망에 남은 불법 조회 기록으로 인해 완전히 드러났다. 감찰관들은 박중희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파헤쳤다. 부하 훈련병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괴롭힘, 모욕, 그리고 성희롱 시도까지, 특히 민지의 신상 정보를 불법적으로 캐내려 한 행위는 그의 파렴치함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조사가 마무리되자 훈련소 최고 지휘관인 소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박중희를 불러들였다. 박중희, 자네의 모든 행위가 명백한 군법 위반임이 드러났네. 특히 김민지 훈련병에 대한 자네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소령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중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때 소령이 민지의 신상 정보를 확인한 뒤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김민지 훈련병의 아버님이 대한민국 대법원장이라니, 자네는 감히 그분의 따님에게 이런 짓을 저지른 건가? 소령의 말에 박중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미 민지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소령의 입을 통해 직접 들으니 그 충격은 더욱 컸다. 대법원장의 딸, 나는 대체 무슨 괴물을 건드린 건가? 박중희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민지의 정체가 알려지자 훈련소 전체가 술렁거렸다. 동기들은 경악하며 민지를 바라보았다. 세상에, 민지가 대법원장님 딸이었다니. 그렇게 힘든데도 끝까지 혼자서 버티려고 했던 거야. 처음에는 그녀를 외면했던 동기들은 이제 민지의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이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지야, 정말 대단해. 네가 대법원장님 딸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더 일찍 도왔을 텐데. 민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괜찮아. 나는 너희의 도움이 필요했어. 대법원장의 딸이 아니라 김민지로서.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에 동기들은 눈물을 흘렸다. 박중희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의 범죄 행위는 명백했기에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결국 징역형과 함께 불명예의 전역 처분을 받았다. 그의 군 생활은 물론 그의 인생 자체가 한순간에 파멸로 치달았다. 박중희의 몰락은 군대 내부에 큰 경종을 울렸다. 상급자들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고 부하들은 더 이상 불의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민지는 훈련소를 무사히 수료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불의에 맞서 싸워 승리한 용감한 군인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훈련소 전체에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그녀는 동기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녀는 훈련소를 떠나면서 동기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우리는 모두 군인이다.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군인이다. 앞으로도 불의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동기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말을 되새겼다. 민지는 군대를 떠나 사회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군대에서 겪었던 시련과 동기들과의 우정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대학교에 복학하여 법학 공부에 매진했다. 그녀는 군대에서 겪었던 불의를 다시는 다른 사람이 겪지 않도록 법으로 약자들을 보호하고 강자들의 횡포를 막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박중희의 몰락은 군대 내부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며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사례는 군대 내 가혹 행위와 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군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익명으로 진행되는 신고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장교들에 대한 윤리 교육이 강화되었다. 민지의 용감한 행동은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은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민지는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친 뒤 대학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법학 공부에 더욱 매진했다. 군대에서 겪었던 경험은 그녀에게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며 말했다. 민지야, 네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 법은 그런 희망을 만들어주는 도구란다. 몇 년 후, 민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 입사했다. 그녀는 군대 내 가혹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편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녀의 변호는 늘 열정적이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피고인들을 법정에 세울 때마다 마치 박중희를 심판대에 세웠던 그날의 용기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어느 날 그녀는 이지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민지야, 나 결혼해. 이지은은 군대를 제대한 후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민지는 이지은의 결혼식에 참석해 축복을 해주었다. 결혼식장에는 군대 동기들인 김수미, 박은정, 최유진, 이윤지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군대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민지야, 그때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침묵했을 거야. 수미가 말했다. 맞아. 너의 용기 덕분에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 지은도 거들었다. 민지는 그들의 따뜻한 말에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야. 혼자였다면 나도 포기했을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군대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이제 그들에게 끈끈한 우정을 선물했다. 민지는 가끔씩 군대 훈련소를 찾아가곤 했다. 그녀가 섰던 연병장, 그녀가 머물렀던 생활관, 그리고 그녀가 홀로 눈물 흘렸던 그곳, 이제 그곳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그녀의 성장을 증명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군대 내부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며 새로운 신병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너희도 힘들면 김민지 변호사님처럼 용기를 내라.
그리고 민지에게는 한 가지 더 큰 꿈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 책의 제목은 정의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그녀는 책을 통해 군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불의를 폭로하고 자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다. 이야기는 그날 새벽, 훈련소의 기상 나팔 소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저 한 개인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정의,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는 위대한 서사시였다.